우주 탐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불리우는 리항공우주국의 우주 탐사선인 위대한 항해자 보이저 탐사선입니다. 약 45년 전 1호와 2호가 발사된 뒤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우주를 여행하면서 언젠가 만날지 모를 외계 문명과 접촉하고 지구 문명을 알린다는 사명의 대명사가 된 이름 보이저 탐사선. 오늘도 우주를 항해하는 보이저 탐사선은 성간우주를 탐험하는 고독한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지의 차원을 알고 싶은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소망일 것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인류가 만든 우주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는 탐사선입니다. 상상만 했던 천왕성과 해왕성이 실물을 인류에게 최초로 보여준 탐사선이기도 하죠. 지금도 두 탐사선은 태양계 바깥 드넓은 우주 공간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여행을 하며 미지의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여준 고마운 탐사선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탐사선의 놀라운 발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8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타이탄3 센타우르 로켓이 불꽃과 함께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 로켓에는 여행자란 뜻을 가진 보이저 탐사선이 실려 있었죠. 보이저 탐사선의 덩치는 중량 722kg의 무게로 소형 버스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당시 발사된 건 보이저 2호였으며 비슷한 형태와 임무를 가졌던 보이저 1호는 2호보다 2주 늦게 우주로 발사되었죠. 그런데 보이저 1호와 2호의 발사 시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왜 2호보다 늦게 발사됐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발사된 기체가 왜 1호로 명명됐을까요? 그 이유는 지구에서 발사되는 순서가 아닌 목성에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하는 예정일과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탐사선의 이름에 1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간우주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보이저 1호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죠.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보이저 2호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 및 해왕성을 관측하기 위해 좀 더 돌아가는 탐사 궤도로 발사되었는데 두 탐사선 중 빠른 경로로 목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1호가 나중에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정렬 현상을 이용해 다수의 행성 관측을 위한 시간과 목성과 토성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계획은 원래 196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대학원생인 게리 플랜드로가 1970년대 후반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 및 해왕성에 4개 외행성이 거의 한 줄로 늘어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 맞춰 우주선을 발사하면 각각의 천체 중력을 이용해 비행기간을 단축하는 스윙바이를 통해 차례로 탐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그랜드 투어 개념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이었죠. 행성들 간의 중력 도움을 이용하면 탐사선 하나로 4개 행성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해왕성까지 30년이나 걸리는 비행시간 또한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성 정렬은 175년에 한 번 오는 완벽하고 드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무엇보다 예산 부족이 큰 문제였죠. 때문에 먼저 목성과 토성 탐사를 성공시킨 다음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임무 확장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2대의 보이저 탐사선을 시차를 두고 각각 다른 궤적으로 발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실패할 경우 쌍둥이 탐사선인 또 다른 하나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죠. 1977년 8월 20일 먼저 보이저 2호를 발사했고 이후 9월 5일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석 달 만에 2호를 앞질러 1979년 3월에 목성을, 1980년 11월에 토성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은 2호와 가니메데, 칼리스토, 타이탄까지 탐사하며 지구로 전송한 사진들만 무려 18,000장에 이르는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죠. 보이저 2호는 발사 뒤 2년 만인 1979년 목성을 탐사하였으며 1981년에는 토성을 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보이저 2호를 인도한 뒤에도 탐사선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태양계를 벗어나 머나먼 우주를 탐사하는 임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간우주를 향해 나아가던 보이저 1호는 1990년 2월 14일 그 유명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촬영해 지구로 보내주었죠. 이 사진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몇 년 동안 나사를 설득해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갑자기 돌리면 망원 렌즈에 태양빛이 들어와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시도해보자는 그의 설득에 손을 들어주어 보이저는 지구에서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 부근을 지날 때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멀어져가는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으로 꼽히는 창백한 푸른 점. 해왕성과 천왕성, 토성, 태양, 금성, 지구, 목성이 잡힌 사진 속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점이었습니다. 거의 티끌처럼 보이는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것이었죠. 이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까지 가장 먼 곳에서 바라본 지구의 초상화인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의 불과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칼 세이건은 자신의 책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죠.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 예전의 삶을 영위했던 모든 인류들이 바로 저기에서 살았다. 이 작은 점 한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구석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주 서로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기를 쓰고 서로를 죽이려 했는지, 얼마나 사무치게 서로를 증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오는 명문장입니다. 쌍둥이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만든 가장 경이로운 물체입니다. 나사가 지금까지 쏘아올린 250여 대의 우주 탐사선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날아갔고 가장 오래 탐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도 시속 35,000마일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매일 신호를 보내오고 있죠. 보이저호에는 당대 첨단 과학이 집약된 연구실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장비들이 탑재됐습니다. 특히 보이저호의 발사 당시 지구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전자동으로 필름을 되감는 시스템이 첨단 카메라로 인식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 보이저 탐사선에는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죠. 이 얼마나 하이레벨의 최첨단 장비들이 집약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특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인공위성에 필수적으로 장착된 태양열 발전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만 관측하는 것이 아닌 첨단 우주 탐사를 위해 설계된 만큼 태양계에서 아주 먼 곳까지 탐사가 진행될 경우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측정 장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을 탐사선에 내장된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이저 탐사선이 장기 임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먼저 태양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탐사선은 보이저 1호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2호와 달랐던 보이저 1호는 2012년 이른바 태양권의 경계선에 도달하였죠. 보이저 2호는 이보다 늦은 2018년 11월 5일 태양권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태양계는 태양과 함께 태양의 중력에 묶여있는 천체들을 말합니다.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 크고 작은 행성들이 주요 구성원들이죠. 하지만 태양권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의 성질을 띤 입자의 바람인 태양풍이 미치는 범위를 뜻합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하면서 간혹 우주 공간으로 항성풍을 날리고 있는데요. 태양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태양풍이 미치는 태양권은 태양계보다 훨씬 넓은 이를 뜻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우리 은하 속 첨단 물질들이 밀려나 둥글게 거품처럼 동그란 원 모양의 경계면이 발생하는데 이를 태양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태양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태양은 한자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성풍으로 태양권에서 밀려난 입자들과 외부 성단 물질로 가득한 부분이 마치 혜성의 모습처럼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좁게, 지나온 방향으로는 길게 구성되게 되는데 이곳의 경계를 태양권 계면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두 보이저호가 태양권을 통과하는 순간을 태양계에서 벗어난 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이 태양권을 넘어서면서 나사는 태양권의 크기가 일정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2012년 통과했을 때 측정한 태양권 경계의 위치가 2018년 보이저 2호가 지나갔을 때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122.6AU 지점에서 태양권을 벗어났지만 보이저 2호는 119.7AU에서 태양의 힘을 뿌리쳤다는 것이었죠.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뜻하는 천문학 개념입니다. 이것은 6년 만에 태양권이 꽤 많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태양 활동이 11년 주기로 활발했다 잠잠해졌다를 반복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태양풍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저 1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한 바로 2012년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한 2018년에는 2012년보다 태양 활동이 훨씬 줄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 때문에 태양풍의 양도 줄어 태양권 크기가 좁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는 태양권의 범위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상황을 사람이 숨을 쉴 때 해가 확장하고 수축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태양권은 외계별에서 날아오는 우주방사선의 70%를 막아내며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보호막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는 사실이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연달아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면서 입증하게 된 것이었죠. 나사의 보이저 프로젝트 담당자인 에드스톤 캘리포니아 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보이저 2호가 보낸 자료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보이저 1호의 자료가 태양권의 일반적인 특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우주과학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태양권을 넘어 먼 우주로 들어선 탐사선은 지금까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단 2기에 불과합니다. 약 45년 동안 우주 탐사를 진행 중인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나사는 1977년 발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보이저5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수신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들도 쉽게 보이저 1호와 2호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먼저 발사된 보이저 2호는 2018년 12월 18일 태양권을 벗어나 지구에서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속 5만 5천 킬로미터로 태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25일 태양권을 벗어나 약 239억 8천만 킬로미터 밖에서 시속 6만 1천 킬로미터로 맹렬하게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에서 지구로 불빛을 겨냥해 쏜다면 지구인들은 22시간은 지나야 볼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보이저 5는 태양권을 벗어나면서 성간 물질과 우주방사선에 노출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탐사선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자세 제어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차가 발생해 지구를 향하는 안테나의 방향이 틀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구에서 수신되는 시그널의 세기도 약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다른 장비들도 조금씩 손상을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원자력 전지가 오랜 시간 구동된다고 해도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존재하는 만큼 보이저 탐사선의 성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약 4와트씩 에너지가 감소해 탐사선에 내장된 장비들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전기를 만들지 못해 약 2025년이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임무를 마칠 예정인 것이죠. 이에 나사는 효율적인 기기 운용으로 임무기간을 늘리기 위해 한정된 전력을 최대한 아끼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장비에 보온용 전기를 끊는 식으로 보이저5의 기능을 하나둘씩 끄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약 2030년이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모든 관측 장비의 운영이 종료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간우주를 여행하는 보이저 탐사선은 최소한의 동작 장비만을 가동시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계 위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며 2호는 아래쪽으로 날아가고 있죠. 이에 보이저 1호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 마드리드 북반구에서 2호는 호주 캔버라 남반구에 위치한 전파 안테나 네트워크인 심우주 네트워크로 희미해진 신호까지 추적하며 수신하고 있습니다. 성간우주를 여행하며 서서히 망가져가는 보이저 1호와 2호는 서서히 잠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임무는 성능이 멈춘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장비의 운용은 불가능하지만 등속으로 우주를 항해 중인 쌍둥이 탐사선들은 머나먼 우주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사에서는 보이저5가 약 300년 후에는 태양권을 둘러싼 오르트 구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약 1만 6,700년 후에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 4만 년 정도가 지난다면 보이저 1호는 기린자리 방향으로 17광년 떨어진 글리제 445 항성계를 근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뒤에도 두 우주선은 수백만 년 동안 은하계를 계속 떠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보이저5에는 다른 탐사선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임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골든 레코드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아이디어로 탑재된 이 디스크는 보이저5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때 그들에게 지구 문명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장착된 것이었습니다. 골든 레코드 안에는 지구의 다양한 소리와 인류를 소개하는 정보가 담겨 있죠.
바로 자연의 소리와 음악, 한국어를 포함해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이 담긴 금속 레코드판을 싣고 우주인을 만나 이를 전달하는 인류의 전령사 역할인 것이죠. 이들 지역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골든 레코드와 함께 인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이저 1호에서 오는 신호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컴퓨터 한 대가 고장을 일으키며 혼란스러운 통신 패턴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이저 탐사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보이저 탐사선이 50년 전 제작된 우주선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을 제작한 엔지니어들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컴퓨터 또한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오래된 것이었죠. 현재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50년 전 제작된 보이저의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옛날 문서들을 매우 깊이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보이저 탐사선의 기술이 매우 구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컴퓨터는 온보드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1970년대 8트랙 자기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보다도 아마 나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보이저 1호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메모리는 68KB 초당 8,000개의 명령어만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은 초당 1,000억 개가 넘는 명령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하며 그 당시 가장 야심차게 시작한 탐사선의 기술이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구식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지구의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모든 종류의 정보를 나타내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이 진수로 각각의 0 또는 1은 비트라고 하며 이러한 비트 조합은 숫자와 문자는 물론 그림이나 소리와 같은 더 복잡한 데이터까지 무엇이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에는 세 대의 주요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번 보이저 탐사선의 결함은 세 대 중 한 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비행 데이터 시스템인 FDS에 메모리 일부를 저장하는 반도체 칩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라 지구에서 관측 데이터를 받아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FDS는 보이저 1호가 잡아낸 관측 정보를 지구로 전송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이 FDS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이저 1호가 0과 1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신호만을 지구 관제소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작년 11월부터 0과 1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신호를 끊임없이 지구로 보냈으며 이것은 사실상 보이저 탐사선과 통신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보이저 2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 나사의 엔지니어 팀은 FDS 메모리에 대한 재설정 명령을 수행하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같은 온오프 메커니즘은 한마디로 스위치를 껐다 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허블 우주망 원경이 직면했던 결함 또한 이 방법으로 해결하였죠. 하지만 이번 보이저 1호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동일한 온오프 전략에 따라 재설정을 수행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죠. 시스템을 다시 껐다 켜도 문제는 지속되었습니다. 보이저 팀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간의 세심한 문제 해결 끝에 마침내 결함이 있는 칩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보이저 탐사선은 지구로부터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보이저에 탑재된 칩을 물리적으로 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 팀은 문제가 생긴 코드를 다른 위치로 재배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저 탐사선의 컴퓨터에는 전체 코드 센션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나사의 엔지니어 팀은 문제가 있는 코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이러한 조각들을 FDS의 다른 부분에 저장하기로 계획하였죠. 하지만 이 작업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코드 조각이 계속 함께 작동하도록 하려면 코드 조각을 수정하고 FDS 메모리의 해당 위치에 업데이트해야만 했습니다. 탐사선은 현재 지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보이저 1호와 무선 신호가 이동하는 데에만 약 22시간 30분이 걸리며 우주선에서 보낸 신호를 지구에서 다시 받는데 추가로 22시간 30분이 더 걸리는 것이죠.
이 작업은 멀고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보이저의 엔지니어 팀은 지난 4월 20일 탐사선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변경 사항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기 단계일 뿐이었죠. 엔지니어 팀은 몇 주 동안 FDS 소프트웨어의 영향을 받는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이전하고 조정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저 1호의 통신기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아왔으며 현재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죽음에 이르렀던 보이저 1호가 다시금 현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보이저 1호가 보낸 데이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이제 태양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우리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에서 우주 광선 및 자기장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저 1호가 더 멀리 여행함에 따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보이저와의 통신은 이동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보이저 탐사선이 보내오는 신호가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에는 훨씬 더 약해지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보이저 탐사선과 어떻게 통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통신에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한 지점에서 더 멀리 이동할수록 통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보이저 탐사선에 탑재된 3.7m의 작은 안테나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통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보이저 탐사선이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구에서 20kW 신호가 전파를 통해 보이저 1호로 전송됩니다. 이 신호는 약 22시간 30분 후에 보이저 탐사선에 도착하는데 우주선에 민감한 안테나가 이 신호를 잡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은 다시 지구로 20W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우주를 통해 전해져 올 때 신호의 강도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지구에 도착할 때는 지구 지름의 수천 배가 넘게 퍼지게 되며 이 신호를 감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거리 때문에 신호가 너무 약해서 잡음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와 통신하기 위해서 신호가 얼마나 강한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탐사선이 보낸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수신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였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나사의 싱우주 네트워크인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였습니다. 싱우주 네트워크는 태양계 탐사 초기와 아폴로 프로젝트 기간에 건설된 미항공 우주국 나사의 안테나 네트워크입니다. 그 시작은 미국이 첫 위성을 발사한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무선 통신 방법으로는 우주에 있는 통신위성은 물론 달이나 화성, 금성 등으로 발사하는 초기 탐사선과 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사는 캘리포니아 골드스톤과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의 캔버라 이 세 장소에 거대한 안테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곳의 안테나를 구축하면 지구가 자전으로 회전할 때와 관계없이 탐사선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안테나 시스템은 태양계의 모든 장소에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안테나들은 보통 FM 라디오 신호의 수천 배는 더 약한 신호까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주선에서 보내는 각각의 전파 신호는 제대로 된 신호가 맞다는 확인용 디지털 코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죠.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싱우주 네트워크는 매일 수시간씩 써가며 보이저 1호로부터 전송되는 미약한 신호를 잡아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그 신호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죠. 이런 방식은 최근 5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였으며 그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큰 제약사항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은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물체와도 확실하게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더라도 기술적 통신 한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와의 통신은 몇 년 뒤에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저 1호의 전력은 원자력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이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전력량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창백한 푸른 점, 지구 셀카를 찍은 후 보이저 탐사선의 엔지니어 팀은 탐사선의 전력을 아끼기 위해 탐사선에 카메라를 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개의 과학 장비 중 오직 4개만이 작동 중입니다. 이 장비들은 자기장 및 태양풍 등 우리 태양계 외부로부터의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보이저 탐사선과 통신을 주고받으며 중요한 정보들을 수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는 전력을 다 쓰고 더 이상 측정 장비를 쓸 수 없게 되겠죠. 언젠가는 마지막 데이터 조각을 수신하고
우주로 조용히 사라져 더 이상 신호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탐사선의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약 300년 후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혜성들의 고향 오르트 구름을 지나쳐 무려 16,700년 후에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 4만 년 후에는 글리제 445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긴 시간이지만 우주의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쌍둥이 보이저 탐사선들은 아마도 영원히 은하수를 조용히 표류하게 되겠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임무가 50주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믿기지 않는 탐험과 이 탐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과학적 정보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기준으로는 초보적인 기술이지만 간단한 도구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이저 탐사선은 실제로 보여주었죠.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장 먼 우주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응용물리학 연구소에서는 2036년에 발사되어 단 15년 만에 성간 우주에 도달할 수 있는 성간 탐사선 인터스텔라 프로브를 제안하였죠. 아마도 이 미래의 탐사선은 보이저호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이 성간 공간에서 보고할 때쯤이면 그것 역시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인간의 호기심은 지구가 아닌 우주에까지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행성에도 과연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추측들을 다들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여러 전파망 원경을 설치해놓고 우주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주에서 누군가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받았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설치해놓은 전파망 원경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나사가 실제로 발견한 오싹한 외계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싹한 신호의 시작은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빅이어 전파망 원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빅이어 전파망 원경은 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공수자리 방향에서 강렬하고 연속적인 좁은 대역의 전파가 30m 높이의 평평한 반사판에 부딪혔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반사판에 반사되어 2개의 탐지온 중 하나로 유도되어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하였죠. 가까운 제어실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그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빅이어의 어둡고 외로운 제어실 공간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라인 프린터와 IBM 컴퓨터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빅이어가 혼자 받은 그 신호는 컴퓨터 인쇄물로 출력되어 전파 신호의 명백한 증거로 영원히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게 빅이어를 통해 인쇄된 관측 자료는 천문학자 제리 에만 교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관측 자료를 검토하던 에만 교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무려 정확히 72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게다가 상당히 강력한 협대역 무선 신호였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대부분의 데이터의 숫자는 탐지기가 받은 신호 때 잡은 B를 나타내는 작은 숫자 이미지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숫자들은 10을 나타내는 A로 표기되었으며 11을 나타내는 B 등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문학자 에먼이 발견한 신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높은 신호대 잡음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본능적으로 제리 에만은 이 신호가 남겨져 있는 인쇄물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와우라는 역사적인 낙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싹한 신호를 와우 시그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죠. 그 일은 1977년에 일어났으며 그 후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와우 신호는 우리가 받은 외계 전파 신호에 가장 설득력 있는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오싹한 신호가 와우라는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발견된 1977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보다 더 강력한 신호는 없을 정도였으니깐 말이죠. 와우 신호와 같은 특정한 신호 외에도 우주에서는 별이나 블랙홀 그리고 퀘이사를 포함한 끊임없는 소음과 불협화음의 전파들이 계속해서 방출됩니다. 전파망 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빅이어 전파망 원경이 발견한 와우 신호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와우 시그널의 신호 강도는 은하계에서 들려오는 잡음들의 소음보다 30배나 더 높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작위 변동이 이런 신호를 생성할 확률은 10의 196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뜻하며 만약 빅이어 천문대가 1조 년 동안 운영되더라도 이런 변동을 다시 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신호를 복제했다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송신기보다도 100배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했을 테니까 말이죠. 이 신호는 별이나 퀘이사와 같은 다른 자연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별과 퀘이사들은 단일 협대역이 아닌 광범위한 주파수에 걸쳐 전파를 방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별이나 퀘이사 같은 현상은 수백만 년이나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와우 신호는 달랐습니다. 빅이어가 다음날 밤하늘의 동일한 부분을 조사했을 때는 이 오싹한 와우 신호가 사라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 기반의 기술에 의한 간섭이었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구 기반 간섭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산발적인 펄스를 생성해야 하는데 와우 신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종 모양의 곡선을 추적해 전파망 원경 바로 위를 통과하는 우주 기반 소스와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쉽게 말해서 와우 신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공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분명하게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계인이 보낸 신호였다고도 단언할 수 없었죠. 와우 신호를 발견한 빅이어 전파망 원경에는 50개의 탐지 채널이 있습니다. 와우 신호는 50개의 주파수 채널 중 하나에만 등록되었죠. 이것만으로도 과학자들의 흥미를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매우 좁은 대역 신호로 이를 협대역 신호라고 부르며 인공발신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좁은 대역 신호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와우 신호를 처음 발견한 에만 교수 역시 이 신호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인류가 드디어 외계인과 접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과의 통신을 위한 잠재적인 채널로 간주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신호가 바로 이 특별한 채널인 1420MHz 수소선 주파수에서 수신된 것이었죠. 전파 천문학에서의 수소선은 우주의 수소가스에서 나오는 전파의 특별한 파장을 말합니다. 우주의 수소 원자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특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방출하며 이 주파수는 수소의 고유한 지문과도 같은 것으로 이 주파수는 바로 1420MHz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1959년 코넬 대학의 물리학자 필립 모리슨과 주세페 코코니가 주장한 이론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와 동일한 주파수를 통해 우리와 의사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우 신호가 1420MHz에서만 발견되었다는 것 또한 지능을 가진 외계인이 보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소선 1420MHz는 국제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이 주파수를 사용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와우 신호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장에는 반박이 있는 법이었죠. 2017년 산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안토니오 파리스 교수는 이 신호가 두 개의 해성에서 왔을 수 있다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266P 크리스텐슨 해성과 335P 깁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개의 의심스러운 해성은 태양계에 있는 주기적인 해성으로 이 두 해성의 공통점은 해성 주위에 수백만 마일의 수소가스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해성들은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와우 신호가 포착되었을 당시 M55 성단과 같은 지점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55는 지구로부터 약 17,000광년 떨어진 궁수자리에 있는 부상성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해성은 자연적으로 장기간 태양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큰 얼음덩어리로 녹아 수소가스를 내뿜게 되며 1420MHz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안토니오 파리스는 와우 신호가 외계에서 보낸 신호가 아닌 태양계에 있는 주기적인 해성으로 인해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리 에만 교수와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시 반박에 나섭니다. 해성에 대한 안토니오 파리스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죠. 해성의 수소선 신호는 연속되는 반면 와우 신호는 반복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빅이어에는 전파 망원경에 서로 다른 시야를 제공하는 두 개의 피드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호가 해성이었다고 한다면 소스가 1분 30초 내에서 72초 동안 두 번 나오는 것을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와우 신호를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 제리 에만 교수 또한 그 신호가 외계인이 보낸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혜성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신한다는 것이었죠. 와우 신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신한 신호 중 가장 강력한 신호였으며 이 신호를 보낸 물체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았으며 와우 신호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우주에서 온 유일한 이상 신호는 아닙니다. 2020년 천문학자들은 호주의 전파망원경 ASKAP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만 개의 물체가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구원들은 이를 각각 분류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컴퓨터는 대부분의 물체를 별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빠르게 회전하는 죽은 별의 흔적도 찾아낼 정도였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펄서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은하수 중심에서 신호를 보낸 그 물체는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컴퓨터조차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로 남은 이 물체는 2020년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면서 무려 9개월 동안 6개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패턴은 불규칙했고 편광된 무선 방출이었기에 천문학자들조차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불규칙한 패턴보다 더 수상하게 여겨졌던 부분은 X선 가시광선과 적외선에서도 이 물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파망원경으로 몇 달 동안 청취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선 신호는 신비롭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이 이상한 전파 신호는 또다시 나타났다 하루 만에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신호가 평범한 죽은 별이 아니며 연구팀이 조사하고 있던 다른 200만 개의 물체와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호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 무선 과도 현상 GCRT로 알려진 은하수에서 오는 신호범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범주에는 다른 물체 3개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찾는 데에만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무엇인지 밝혀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외계인으로부터 올 수 있는 신호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하 중심부 근처에서 아주 밝게 빛났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GCRT는 중성자별일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죠. 그리고 한 별의 무선 신호가 다른 별의 전파 신호를 가리도록 서로 공전하는 펄서일 수도 있으며 불규칙한 전파가스를 방출하며 에너지가 부족해 죽어가는 펄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망원경이 있습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라는 이름의 이 망원경은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건설 중이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죠. 우리는 아직 아무런 신호를 듣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더 월등한 외계 문명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1988년부터 지구로 전파 신호를 보내고 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난 35년 동안 15,000광년 떨어진 물체에서 오는 에너지 폭발이 지구에 충돌해왔으며 이것은 시계처럼 20분마다 발생하거나 때로는 5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이상 신호는 마그네타 천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마그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중성자별입니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보다 1조 배는 더 강한 것으로 측정되기도 하며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마그네타의 표면이 갈라지는 별지진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마그네타 천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때로는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X선 및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며 지구와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가 우리에게 보내는 외계 문명의 신호일까요? 외계 문명의 신호라는 가능성은 과학자들과 우리에게도 매우 유혹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펄서를 발견할 당시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추가 관측이 있기 전까지 작은 녹색 인간 1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였죠.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이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머나먼 외계 문명으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인류가 수신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죠. 문제는 타이밍과 시간의 척도였습니다. 우주의 공간은 광대하며 빛의 속도 또한 유한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밝은 별 시리우스는 우리로부터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리우스를 보고 있다면 그 빛은 8년 반 동안 여행한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북두칠성의 가장 앞쪽 별인 두 배를 바라볼 때 실제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6,500만 광년 떨어진 외계 문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본다면 그들은 공룡 시대의 지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행성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시간 또한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우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신호가 전송되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과학 발전에 비해서 너무 이르거나 혹은 너무 늦게 전송하게 된다면 그 신호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와우 신호를 비롯한 이 괴상한 신호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명확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한 외계 문명에서 보낸 신호가 1977년 8월 빅이어로 전송이 된 것이라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 발사되어 현재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초점을 맞추면서 시험 삼아 찍었던 몇 장의 사진들만으로도 벌써 새로운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외계인들의 도시 불빛을 포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나사 연구팀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장비를 활용해 외계 행성에서 나오는 빛, LED 광파에 숨길 수 없는 징후를 찾기만 하면 인공조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게다가 그 대상은 바로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곳,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과연 제임스 웹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외계 문명을 포착하게 될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외계 행성 탐사와 외계 생명체 발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관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없었죠.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탐사를 이어가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대기 성분과 더불어 프레온 가스와 같은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성분들을 포착해 문명 활동의 증거들을 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 분포의 비정상성과 인공 조명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인공 조명이 존재하는 것이 의심되는 행성이 바로 프록시마비입니다. 수많은 천체과학자들은 다들 프록시마비에서 나오는 빛이 지적 생명체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분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비에 대해 원하는 만큼 탐사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드디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자세하게 관찰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록시마비 외계 행성은 어떤 곳일까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별입니다. 태양계에서 4.24광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4.24광년은 빛의 광자가 이별에서 지구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비교하자면 만약 일반 로켓을 타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여행한다면 그곳까지 가는 데에 약 7만 3천 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 시간은 우리의 지적 문명이 존재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이웃별인 거죠. 이 별의 표면 온도는 대략 3000도 정도로 태양의 절반 정도의 미지근한 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별 곁에서 지금까지 총 3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별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외계 행성이 프록시마비입니다. 프록시마비는 아주 흥미로운 곳인데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20% 정도 더 큰 크기를 갖고 있는 암석 행성으로 태양과 같은 중심별에서 750만 킬로미터로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태양 사이의 거리와 비교하자면 2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11일의 짧은 주기로 빠르게 곁을 맴돌고 있죠. 하지만 태양과 같은 중심별 자체가 워낙 미지근한 덕분에 이렇게나 별이 바짝 붙어 있어도 그리 뜨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액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즉 골드락스 존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골드락스 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외계 생명체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프록시마 센타우리 행성이 워낙 중심별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 별 표면에서 분출되는 항성풍과 플레어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까다로운 환경일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별 주변이 생명거주 가능 구역인 골드락스 존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생명체가 살만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것이죠. 또한 지구와 같은 질량으로 인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프록시마비가 지구와 유사한 바위들이 가장 많은 지구형 행성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태양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프록시마 B는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두운 환경을 띠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대기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견해로는 프록시마 B 주변 지역에서 감지된 무선 신호의 경우 자연적인 방사선의 간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계속 프록시마 B를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의 증거인 LED 조명 때문입니다. 방사선이 닿지 않는 프록시마 B의 어두운 측면에서는 아주 고도화된 지적 생명체가 스스로 인공조명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거울을 배치하여 도시를 비추기 위한 LED 조명으로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견해는 하버드대 천문학자 아비 롭을 포함한 팀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 환경이 보내온 신호를 구체화하여 내놓은 답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주장이 아닌 것이죠. 나사 연구팀은 제임스 웹 우주망 환경의 근적외선 장비를 활용해 프록시마 B에서 나오는 빛, LED 광파에 숨길 수 없는 징후를 찾기만 하면 인공조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연구팀은 프록시마 B의 어두운 면에서 행성과 모항성으로부터 받는 빛의 곡선을 계산해 인공조명을 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록시마 B 외계 행성은 중심 별에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강한 중력으로 계속 같은 면만 중심별을 바라보는 조속 고정이 된 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행성의 절반은 항상 낮이고 행성의 나머지 절반은 항상 밤입니다. 만약 이렇게 낮과 밤이 고정된 세계에서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면 항상 별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 과잉된 별빛의 에너지를 항상 별을 등지고 있는 밤 부분으로 옮겨서 어둡고 추운 밤 쪽의 지역을 밝게 비춰주는 나름의 기술적인 해답을 찾지 않았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 환경이 LED 유형의 인공조명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금은 영구적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를 문명이 내뿜고 있는 고도화된 인공조명 수준과 일치하는 화장을 찾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죠. 이 경우 영구적인 밤하늘을 비추는 조명은 매우 강력한 성질을 띨 것이므로 제임스 웹 우주망 환경으로 감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이 이곳에 도시 불빛을 포착할 수 있을지 따져보기 위해서 간단한 가정을 하는데요. 프록시마 센터우리 B의 외계인들이 LED 조명으로 밤거리를 비추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프록시마 센터우리 B의 도시 야경 밝기가 중심의 별 빛을 반사하는 낮 시간대의 전체 밝기에 비해서 5%만 되더라도 제임스 웹의 니어캠 관측 장비는 85%의 신뢰도로 도시 불빛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발전된 도시가 있어서 프록시마 센터우리 B의 도시 야경이 낮 시간대의 별빛을 반사하는 밝기의 10%나 된다면 무려 95%의 신뢰도로 외계인들의 도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밤 시간 야경의 밝기가 낮 시간의 밝기의 5%가 되려면 얼마나 발전된 문명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 지구와 비교하자면 도시 야경의 전체 밝기가 낮에 지구 위로 반사된 태양 빛의 밝기에 비해 훨씬 어둡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눈부시게 보이지만 다 합해봤자 낮 시간에 지구에 반사된 태양빛의 0.001%밖에 안 되죠. 이번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임스 웹을 통해 외계 문명의 도시가 발견되기 위해선 우리 인류뿐 아니라 외계인들도 충분히 발전되어야 합니다. 외계인들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덜 발전되어 있다면 그들의 어두운 도시 야경은 포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번 제임스 웹을 뒤를 이어서 또 머나먼 미래에 새롭게 올라갈 예정인 차세대 우주망 환경 루버 정도라면 우리 인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외계 문명의 도시 야경까지도 높은 신뢰도로 포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구가 성과를 보인다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넓힐 수 있겠죠. 즉 우주에 우리가 발견할 외계 생명체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프록시마 B와 같은 외계 행성들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도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장 신비한 외계 행성 중 하나로 뽑지 않을까요? 제임스 웹과 같은 망원경은 은하수 건너편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외계 행성 주변엔 점점 더 흥미로운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죠. 우리가 태양계 밖 최초의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 199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천 광년에 불과한 작은 영역에서만도 무려 5,500개가 넘는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죠. 은하수 자체 직경이 10만 5,700광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우리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수십억에서 수조개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모든 별에는 하나 이상의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류가 이 모든 외계 행성들에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모든 외계 행성들은 인류가 거주하기에는 형편없는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끔찍한 곳이었죠.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은 인류가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뒤집어 놓는 매우 이상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을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는 것이고, 제2의 지구라고 불리는 슈퍼지구의 흥미로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지구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를 품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과학자들에게 수많은 의문을 남겼으며 그 존재 또한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죠.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신비스러운 만큼이나 위대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오직 지구만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일까요? 지구를 닮은 행성을 찾기 위한 연구는 이미 여러 방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 덕분에 태양계를 넘어 태양계 밖 행성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구처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제법 지구와 비슷한 성질을 띠는 형제 행성을 발견하였죠. 미양 공우주국 나사의 케플러 망원경은 9년간의 임무 동안 50만 개가 넘는 별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모든 별의 20%에서 50%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구 크기의 암석형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외계 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을 통해 우리는 이미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수십 개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다른 행성들은 너무 기괴해서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죠. 또한 나사는 거의 매일 새로운 외계 세계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형성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외계 행성을 거느리는 항성과 알맞은 거리를 유지해야 하죠. 거주 가능 구역은 태양과 같은 별의 크기와 온도, 질량, 행성 표면의 반사율과 같은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즉, 지구와 같은 행성은 태양과 거리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적당한 위치가 물이 증발되지도 얼어붙지도 않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골디락스 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바로 골디락스 존에 속하는 행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 또한 지구처럼 골디락스 존에 속하기는 하지만 화성은 중력이 약해 물을 잡고 있을 힘이 없습니다. 골디락스 존에 있는 화성은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지만 자전축의 기울기가 불안정하기에 지금은 그저 사막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상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은 발견되었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태양보다도 적색 외성 주변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적색 외성 주변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파악되었으나 몇십억 년 동안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생명체 생존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태양 크기의 10%에서 50%밖에 안 되는 적색 외성은 목성의 10배에 달하는 대형 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적색 외성이 발산하는 빛의 양은 태양의 5% 미만으로 매우 약해 생존 가능 영역이 우리 태양과 수성 간 거리보다도 더 가까워야 할 것입니다. 이름이 적색 외성이라 붉고 밝게 잘 타오를 것 같지만 사실 그다지 밝지도 않으며 광도 또한 태양의 10%에서 0.0125%에 불과하죠.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13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적색 외성 TOI-715 주위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데,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는 이 행성을 TOI-715b라고 불렀죠. 이 TOI-715b는 우리 지구보다 질량이 3배나 크며 반경은 지구의 1.5배입니다. 게다가 표면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TOI-715b는 모항성과 거리가 짧아서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본다면 단 19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성계 내에서 TOI-715b보다 약간 더 작은 지구 크기의 항성이 존재한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죠. 적색 외성이 뽑아내는 플레어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것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물을 끓여버리고 대기를 날려버릴 만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적색 외성 주변의 행성은 조석 고정이 되어 있어 더욱 위험하죠. 조석 고정이란 어떤 천체가 모체 주위를 공전 및 자전할 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일치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친숙한 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같이 조석 고정으로 묵힌 행성은 한쪽 면을 항상 자기보다 큰 천체를 향하지만 반대면은 그 천체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 근처에 있는 행성이 조석 고정을 띠는데요. 우주의 많은 위성들이 조석 고정을 띠지만 태양계에서는 달의 중력이 너무 강하기에 달만이 조석 고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늘 햇빛이 비추거나 그늘이 지기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라고 하면 흔히 금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태양계를 조사하면 이미 화성이나 금성이 지구와 비슷하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여러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골드락스 존에 걸쳐진 금성은 태양과 상대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금성은 온실 효과의 폭주 현상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었습니다. 금성의 대기 성분은 이산화탄소가 96% 이상, 질소가 3.5%를 이루는 고밀도 대기인 것이죠. 적색 외성은 수명이 약 14조 년으로 은하계의 75%를 차지하지만 적색 외성에서의 골디락스 존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태양계 밖 행성인 케플러 186f는 진짜 제2의 지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구와는 500광년 거리에 지름은 지구와 비슷하며 온도 역시 적당했습니다. 가히 지구와 닮은 꼴이라고 설레발을 쳐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공전 주기는 131로 항성의 크기는 태양보다 작으며 뿜어내는 빛 에너지 양도 작습니다. 목성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합친 것의 2.5배 크기를 자랑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색 외성이 갖고 있는 대형 행성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형제처럼 닮았다고 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120광년이나 떨어진 또 다른 외계 행성이 있는데요. 이 행성과 지구가 닮은 점은 바다였죠. 이 외계 행성은 K-18b라고 지정된 행성입니다. 물론 지구와 정확하게 비슷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슈퍼지구라는 호칭에 더 맞는 K-18b는 그 크기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9배가량 크죠. 그 크기가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기에 일부 과학자들은 K-18b가 미니 해왕성이라고 주장하였죠. 해왕성은 얼음 행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K-18b가 미니 해왕성이라면 생명체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K-18b의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실제 이 행성의 대기를 조사하니 메탄과 이산화탄소 분자가 발견된 것이죠. 이외에도 수증기와 디메틸황 화물이 함유됐을 가능성도 확인됐는데요. DMS의 대부분은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방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의미는 DMS라는 이 분자는 생명체만 생산해낼 수 있으며 이를 생산해내는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인 미니 해왕성은 우주에서는 흔하지만 태양계에서는 흔하지 않아서 K-18b의 발견 그리고 이곳의 대기 분자는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우주복이라는 보호장비를 착용해야만 발을 디딜 수 있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생성되는 물은 과연 지구의 바다처럼 안전할까요? 호기심에 섣불리 가까이 다가갔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메탄이나 암모니아, 심지어 산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로 이루어진 몸이 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대다수의 외계 행성이 지구와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는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을 동원해 관측하고 있죠. 그런데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에서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행성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LTT-9779b입니다. LTT-9779b는 26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서 매우 뜨거운 행성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보다 가장 많은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었죠. 티타늄 구름은 빛 반사율이 80%로 거울처럼 환합니다. 지구가 태양 햇빛의 30%를 반사한다는 것으로 볼 때 가히 엄청난 반사율인 것입니다. 높은 반사율의 원인은 행성의 구름인 티타늄과 규산염 등이 반사율이 높은 금속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중심별과의 거리가 239만 킬로미터로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항성인 별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성인 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만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관찰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은 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해양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지만 실제로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거나 아직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을 통해 이 먼 세계를 관찰하고 그 대기의 상세한 정보를 측정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통과 방법을 사용하여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 인해 별빛이 희미해지는 현상을 통해 행성을 확인하고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그 크기와 밀도 등을 추정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과학자들이 행성 주변의 파장을 연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 중 일부는 먼 행성의 대기가 어떤 종류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외계 행성의 발견은 과학계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더 나아가 현재 외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력으로 밝혀진 외계 행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쌓아온 각종 연구들이 무색하게도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외계 행성 가운데에는 이론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구처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노력은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또 다른 행성이 발견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께 이 두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16년 전 진행된 연구 중에 촬영된 것이죠. 왼쪽 사진은 실험용 쥐의 뇌에서 추출한 신경세포를 붉게 염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우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우주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우주의 이미지와 뇌세포로 이루어진 신경망의 이미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뇌와 우주의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주와 뇌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는데 능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020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만약 우주 전체가 누군가의 거대한 머릿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와 그 움직임의 규칙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달의 주기와 계절의 변화, 잎과 조개의 대칭성을 관찰하며 자연 속 패턴을 인식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과 예술, 그리고 사람의 몸인 인체에서 황금 비율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보나치 같은 수학자들 또한 식물의 성장 패턴과 은하수의 나선 운동을 발견하며 자연의 패턴이 정적인 형태와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으로까지 펼쳐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무의 구조나 강이 구불구불한 흐름은 수학적 패턴과 프랙탈 기하학에 따릅니다. 이러한 패턴은 나무 잎 하나에서부터 숲 전체에 이르기까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들어오며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양자물리학, 카오스 이론의 나비 효과 등과 같이 패턴과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술과 의학 및 철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이라는 우주에 대비해 인체 또한 작은 우주로 보았습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 동양에서도 자연의 음양오행의 원리와 인체의 오장육부를 연결지어 생각했죠. 그리고 서양 또한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패턴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와 더 깊은 연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은하 속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자리 잡고 있죠.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류는 이를 관찰하기 위해 많은 망원경들을 제작해왔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하나의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뇌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우주와 인간의 뇌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을 알아차려 왔습니다. 물론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구조까지 유사하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과학자들도 이에 대한 연구를 세밀하게 해오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은 전체 은하단이 상호작용하는 수백만 광년의 공간과 수십억 년 후의 시뮬레이션에서 우주그물이라고 불리는 질서 있는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그물은 쉽게 말해 우주의 대규모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 구조가 인간 뇌의 뉴런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 천체물리학자 프랑코 바자와 신경외과 교수 알베르토 펠레티 교수는 은하의 우주망과 뇌의 신경세포망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복잡한 이 두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이들은 결국 이러한 내용을 프론티어 저널에 게재하며 전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하였죠. 바사 교수와 팔레티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주 네트워크에서 신경망을 1에서 100마이크로미터로 확대하게 되면 500만 광년에서 5억 광년까지 확장되는데 이때 세포와 은하계의 물질 분포가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뇌 질량의 7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의 경우 또한 우주 질량의 70%가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세포와 우주 구조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86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으며 100조 개의 시냅스가 연결된 매우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역시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죠. 뇌의 신경망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차이는 정확히 100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밀도 범위가 관측되었다는 것이죠. 우주 구조의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은 5억 광년인 것에 비해 가장 낮은 부분은 정확히 500만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유사성은 거미줄 패턴을 가진 서로 다른 대상의 구조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뇌 신경망과 우주그물망의 연결 지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신경세포의 각각의 연결 지점에서 4개에서 5개의 축삭돌기가 뻗어져 있고 우주그물망의 각 연결 지점에도 약 4개의 은하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죠. 게다가 더 흥미로운 발견은 정보를 저장하는 용량입니다. 만약 전체 우주그물망 네트워크를 컴퓨터의 정보 저장에 활용한다면 약 4.3 엑사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의 뇌는 이론적으로 2.5 엑사바이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4.3 엑사바이트와 2.5 엑사바이트에서 대체 어떤 유사성이 있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단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 구조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뇌의 신경망 구조는 조금만 달라져도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뇌의 2.5 엑사바이트와 우주의 4.3 엑사바이트는 실제로 상당히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인간과 같은 지적 존재가 일생 동안 축적할 정보의 양을 우주 공간에 저장하기 위한 구조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정통 물리학자인 아비롭 교수는 하버드 천체물리학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누구보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 아비롭 교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과학 잡지에 우리 우주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까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죠. 이는 SF 작가가 썼다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여겨졌겠지만 누가 봐도 저명한 학자임에 틀림없는 그가 쓴 글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적 생명체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설명했습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이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A등급은 다른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지적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B등급은 생명체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자연환경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성을 개조해서 거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음 C등급은 자연환경을 부분적으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C등급이 살고 있는 행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겪는다면 이들은 멸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D등급은 C보다는 지능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진화하거나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멸에 직면하게 됩니다.
롭 교수는 우리 인류가 C등급에 속하며 B등급 이하의 생명체가 A등급의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만약 인류가 현재의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B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까지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주의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행성을 포함한 우주는 A등급 존재가 양자 터널링을 사용해서 창조해왔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죠. 쉽게 말해 우리는 아기 우주에 있는 것이고 A등급은 다른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A등급에서 만든 실험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계인설과 관련해서 동물원 이론을 알고 계신다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결국 롭 교수의 이러한 실험실 이론이 맞다면 실험실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생명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인류가 여태까지 발명해온 인터넷 네트워크 구조가 두뇌 구조와 유사해졌다는 것만 보아도 전혀 터무니없는 가설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의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계일 뿐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이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롭 교수의 가설을 바탕으로 우주와 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두운 암흑물질이 우주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뇌의 77%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생명체의 세포와 같을 수 있으며 그 생명체는 아직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 말이죠. 가상의 실험을 해보면 우리 뇌 속에 지능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뇌의 신경세포와 신경망은 관찰할 수 있겠지만 전체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관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암흑물질의 비밀이 풀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들은 다소 과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이론을 주장하는 롭 교수는 현대과학이 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 과학적 진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론들은 매우 판타지적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고정된 구조물에 별과 행성들이 매달려 있으며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회전하고 움직이며 우주 공간을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죠. 이러한 속도도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작은 편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속 세포의 자연스러운 진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수조 개의 행성 중 하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자신만의 별과 태양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태양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이 모여 거대한 은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주 공간을 따라 움직이며 때로는 만나고 합쳐지고 서로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 세포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지나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구조와 형태는 유기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해부도에서 볼 수 있는 신경계나 근육 조직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어떤 지적인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인류가 우리 자신의 내부를 이해한다면 우주 밖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우주와 인간의 뇌의 유사성은 순수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현실에 보고 있는 것이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보며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우주의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의 비유처럼 동굴 밖에 실체가 존재한다면 인류는 그 실체를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탄생은 빅뱅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인류는 아직도 그 시작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는 범신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우리 인간의 뇌와 우주가 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大家好。
Iechyd da I chwi yn awr ac yn oeson. Chân thành gửi tới các bạn lời chào thân hữu. मैं वालों की तरफ से आपको खुश आमदीद कहते हैं. Пересилаємо привіт із нашого світу, бажаємо щастя, здоров'я і многое літа. Sayın Türkçe bilen arkadaşlarımız, sabah şeriflerinize hayırlı olsun. สวัสดีค่ะสหายนายธรณีพลพวกเราในธรณีนี้ขอส่งมิตรจิตมาถึงท่านทุกคน నమస్తే తెలుగు మాట్లాడే జనముల నుంచి మా శుభాకాంక్షలు. Hälsningar från en dataprogrammerare i den lilla universitetsstaden Esaka på planeten Jorden. Silema Gemen. Hola y saludos a todos. Ria Melisa Marena. Ajboan. Želimo vam sve najlepše sa naše planete.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Salutări la toată lumea. सब लोगों ने मारो राम राम पहुँचे, हमें अठे राजी खुशी हाँ, तुम्हां उठे राजी खुशी रह जाओ. Audigiano. Paz e felicidade a todos. Witajcie, istoty zza światów. درود بر ساکنین ماورای آسمان ها. بنی آدم اعضای یک پیکرند که در آفرینش ز یک گوهرند. چو عضوی به درد آورد روزگار دگر عضوها را نماند قرار. सूर्य तारकार तृतीय ग्रह पृथ्वी विश्व ब्रह्मांडर अधिवासी मानku अभिनंदन. Mwibwanji mbantu wonse wa kumwamba. Siyanibingelela maqhawe sinifisela inkonzo ende. पृथ्वीवासीहरूबाट शान्तिमय भविष्यको शुभकामना. नमस्कार. या पृथ्वीतील लोक तुम्हाला त्यांचे शुभविचार पाठवतात आणि त्यांची इच्छा आहे की तुम्ही या जन्मी धन्य हो. 各位都好吧，我们都很想念你们，有空请到这儿来玩。 Muslayo muti abantu b'ensi eno, Mukama abawe emirembe bulijjo. Salvete quicumque estis. Bonam erga vos voluntatem habemus, et pacem per astra ferimus. 안녕하세요. Kay pachamatna, pitapas, maitapas, rimapayast, runasimip. ನಮಸ್ತೆ ಕನ್ನಡಿಗರ ಪರವಾಗಿ ಶುಭಾಶಯಗಳು. こんにちは、お元気ですか? Tanti auguri e saluti. Selamat malam hadirin sekalian, selamat berpisah dan sampai bertemu lagi di lain waktu. Üdvözletet küldünk magyar nyelven minden békét szerető lénynek a világegyetemen. Ashuli. धरती के वासियों की ओर से नमस्कार. शालोम. પૃથ્વી ઉપર વસનાર એક માનવ તરફથી બ્રહ્માંડના અન્ય અવકાશમાં વસનારાઓને હાર્દિક અભિનંદન. આ સંદેશો મળે વળતો સંદેશો મોકલાવશો. Oitinis poteste chairete. Eirenikos pros philos elelithamen philoi. Herzliche Grüße an alle. Bonjour tout le monde. Hello from the children of planet Earth. Hartelijke groeten aan iedereen. Milí přátelé, přejeme vám vše nejlepší. 各位好嘛，祝各位平安健康快樂。 माये लाखनिया. Namaskar. Bishe shanti hok. Բոլոր անոնց, որ գտնվին եզերքի միքամազություններեն անտին, ողջույններ. Shalom. تحياتنا للأصدقاء في النجوم يا ليت يجمعنا الزمان. 太空朋友，您好，您食饱未？有闲就来阮遮坐哦。 Adanish lushulmu.